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여러분을 찾아뵙는 장원재 한대희의 북한 느낌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북한군 약 2,600여 명이 내달 1일 크루스크에 투입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0월 17일 미국 군사매체 더 워존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국장은 현재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받는 북한 보병이 약 11,000명이다 라면서 그들이 11월 1일에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준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정보당국도 북한군의 참전을 확인을 했습니다. 위성사진에 보면 청진과 원산항에서 러시아 배가 북한 병력을 실어 나른 흔적이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이게 이제 군사위성은 아니고요. 일반 위성에 잡힌 사진인데 군사위성은 공개하지 않죠. 그런데 일반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군사위성을 통해서 훨씬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라든가 국내 보도를 통해서 러시아 병사들이 이제 북한 병사들에게 좀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 군수품 사이즈가 다르니까 소련의 사이즈, 그러니까 러시아의 사이즈와 이 북한군의 사이즈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비교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북한 병사 개개인에게 말하자면 장비를 보급하는 이런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18명이 탈영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다 잡히기는 했는데 탈영 이유가 배가 고파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북한 병사들이 어딘가에 멈춰서서 야 이거 힘들구나 등등등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파병 자체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들이 모두 전투 병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동부지구 도네츠크 지역에 주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최전선에 투입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저희가 러시아의 해외 인력, 그러니까 벌목공이 나간 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벌목공을 보내기 시작한 게 1972년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우지 탄광에 유배 보내는 기분으로 출신 성분 나쁜 사람들을 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광부라든가 농장원이라든가 이런 노동 계급들을 주로 보냈죠. 보낸 이유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베리아 쪽에 이제 간 벌목공들은 형식적으로는 러시아의 회사와 북한 회사 사이에 인력 수출 계약을 맺고 내보내는 것인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죠. 가보면 러시아 측에서 지급하는 임금의 약 5% 정도만 벌목공 개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벌목을 하는 장소가 러시아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과는 완전히 격절된 장소. 그러니까 72년이니까 소련이 되겠네요. 완전히 그냥 산속에 외따로 떨어져서 그냥 군대처럼 지내는 겁니다. 군 막사처럼 지내고 인원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완전히 군대식으로 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음에 러시아의 벌목공 보낼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할 때 평양에 사는 최고위층들이 앞다투어 신청을 했던 겁니다. 뇌물도 고였습니다. 왜 뇌물을 고이느냐? 일단 북한은 체중이 아주 덜 나가거나 신장이 작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은 망신이다. 그래가지고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높이 구두도 유행하고 납덩어리를 코트 안에 몰래 숨겨와서 체중을 재는데 이른바 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서를 떼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뇌물을 주고 증명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북한 당국이 충격을 받은 것은 왜 북한의 핵심인 평양의 시민들이, 그리고 직업도 멀쩡한 사람들이 러시아 벌목공으로 자원해서 나가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북한 안에 있는 것보다 러시아 벌목공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2024년 현재 북한 돈, 자기들끼리는 국돈이라고 합니다만 국돈의 환율은 약 1달러당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간부들의 월급이 약 5,000원이니까 월급이 1달러가 안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실질적으로 북한 돈보다는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통용이 됩니다. 북한 돈도 통용이 되기는 되는데 당비 낼 때만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외화와 바꾼 돈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그때는 이제 중국 위안화는 시세가 별로 없었죠. 이런 돈을 환전을 하면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전을 하면은 외화와 바꾼 돈표라는 걸 줬는데 이 외화와 바꾼 돈표를 가지면 외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 상점 매대는 텅텅 비어 있어도 외화와 바꾼 돈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백화점에는 물건이 항상 넘쳐났다는 거죠. 70년대에 벌목공으로 간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물, 밀도살해서 웅담을 팔기도 하고 또 뇌물을 주고 이제 숙소를 벗어나서 러시아에서 이제 빈민처럼 살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루블화를 만지기도 하고 등등등. 그래서 그런 돈으로 소련제 사진기라든가 소련제 무슨 텔레비전,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사치품이죠. 이런 것들을 들여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기를 가지고 이제 북한 주민들 결혼식이라든가 돌잔치라든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쏠쏠한 과외 수입을 올리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벌목공에 대한 경쟁률이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평양 시민만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벌목공뿐 아니라 그 해외에 나가는 식당 종업원 그리고 유럽 각국에는 그 경공업전사라고 해가지고 여공들도 파견을 했습니다. 역시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인 평양 시민 중에서 집중적으로 외국에 나갔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한번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확 깨인 게 이 러시아 벌목공뿐 아니라 중동의 리비아 등지에 이제 건설 노무자로 나간 분들입니다. 당장 북한 내부에만 살다가 외국을 다녀오니까 비교할 대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러시아만 가도 자유의 공기를 느꼈다는 거죠. 북한식 폐쇄사회 전체주의에서 살다가 러시아만 가도, 그러니까 소련만 가도 자유의 공기를 느꼈고 리비아에서는 조금 더 자유의 공기를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다는 약 12,000명 폭풍군단은 김씨 족속이 수족처럼 부리던 최정예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한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오래 머무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왜냐? 그 지역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지역의 토호가 된다고 그럴까요? 지역 군벌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이런저런 유착관계가 생기면서 북중 접경지대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밀수를 하기도 하고 또 군부대가 주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들을 교대해 주는 것이 이제 북한의 관리인데요. 문제는 어떤 지역은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하고 군부대와 주민 간의 이 밀착, 유착이 심하고 또 북중 접경지대니까 중국 측 대방하고도 북한의 부대가 아주 밀착이 돼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 보내는 게 바로 폭풍군단입니다. 그러니까 김씨 족속이 수족처럼 부리면서
가장 필요할 때, 또 가장 자기들이 아쉬울 때 동원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라는 거죠. 이 최정예 부대가 러시아로 건너갔다. 과거에는 푸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할 때 지각대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관계의 프로토콜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태도가 좀 변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날 때 미리 와서 대기를 한다거나 또 김정은을 각별히 챙겨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러시아가 아쉽다. 러시아 쪽이 훨씬 더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북한제 무기가 러시아에 공급된다는 것은 이미 비밀도 아닙니다. 탄피라든가 미사일 같은데 그 포장지라든가 미사일 겉면에 한글로 쓰여진 것들이 나와서 이건 사실로 확인이 됐죠. 다만 러시아 군부 쪽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북한제 무기가 불량률이 워낙 높아서 오폭률도 높고 자체 폭발도 되고 잘 발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무기를 갖춰 놓는다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 타격 능력은 매우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기만 갖다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병력까지 갖다 쓴다라는 거죠. 제가 초반에 이 러시아 벌목공 그리고 리비아 건설공들 얘기를 왜 드렸느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 파병은 이번에가 처음이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식 폭력 수출이 있었죠. 교관들 내보내고 이런 거 말고도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 때 실제로 전투병력 혹은 그에 준하는 이 지휘관은 아니고 그 교관들이 일부 파견이 돼서 실제 전투에 참여한 듯한 흔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번처럼 대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역사의 묘미인데요. 역사라는 게 항상 기획자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된 바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1989년에 제13차 평양 세계 학생 축전 때 우리 임수경 씨가 그때 방북했습니다. 이제 전대협을 대표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왔다는 그 대학생 대표들 다 입장한 뒤에 맨 마지막으로 혼자 입장했죠. 그때 15만 명이 들어가는 평양 능라도 경기장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임수경의 행적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북한 체제 내부에서는 아주 골머리를 앓는 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이 김일성이 임수경 씨한테 그때 스카프를 선물했거든요. 이거를 그냥 호텔방에 놓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식 기준으로는 김일성이 선물한 거를 놓고 나갔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흰색 운동화에 그 흰색 면바지. 그러니까 북한은 남존여비 사상이 심해서 여자가 바지 입는 거를 상당히 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때 있었는데, 자, 임수경 씨 그렇게 입고 나갔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린 여학생이 당당하게 연설 원고도 없이 자기 주장을 막 말하나, 저렇게 자유롭게 말해도 되나. 그래서 역설적으로 임수경님을 보고 자유의 공기를 느끼고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됐다는 북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헐벗고 곰주렸다. 거리에는 깡통을 찬 거지들이 득식을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임수경은 자기들이 볼 때 피부라든가 미모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경 씨가 한국에 와서 이제 수감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기자들이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남북 회담 때 왔는데 임수경 씨 집을 한번 예고 없이 방문해 보자. 그렇게 하고 갔어요. 아마 여의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임수경 씨의 어머니가 아이고 얘기라도 좀 하고 오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갑자기 왔다라는 게 서로 앞뒤가 맞았는데 그리고서 아우 이게 저희가 준비한 게 없어서라고 하면서 바나나를 내놨습니다. 북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첫째는 아니 임수경이 감옥에 가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가족들은 안 잡아가고 저렇게 놔두나? 가족들이 사는 집이 저렇게 호화로운가? 분명히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바나나가 나오나? 그래서 임수경을 활용하려고 했던 북한 당국의 전략은 완전히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임수경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마지막에는 제발 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남쪽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자, 한대희 기자는 저 임수경 방북 당시에 그때 태어났었나요? 저는 태어나서 아마 몇 달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임수경 당대에는 직접 본 적이 없고, 네, 그렇죠.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었죠. 이후에 95년, 6년, 7년을 해갔고요. 네. 그 당시 임수경의 방북을 녹화를 해서 다큐처럼 네.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많이 봤죠. 네. 근데 북주민들은 임수경한테 어떤 자유의 공기를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솔직히 저희 가족들도요. 임수경 전 의원이죠. 솔직히 저기 청바지에 하얀 셔츠 입고 그리고 이제 평양 시내를 활보를 하면서 북한에서는 청바지 입으면 다 잡아가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도 잡아가죠. 지금도 뭐 그건 단속을 네. 하고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타락을 했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임수경 전 의원의 그 방북의 그 모습, 평양시를 활보를 하고 그리고 개성의 이제 판문점 앞에서 또 연설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너무 자유분방하다. 김일성 만나서 막 포옹을 하고 김일성 앞에서 막 뭐 제재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막 발언을 던지니까 막 벌벌 떨어야 되는데. 네, 옆에 간부들이 오히려 벌벌 떨고 혹시라도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벌벌 떨고 상당히 그때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죠. 대한민국은 참 자유로운 국가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러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많이 했습니다. 네, 박경현 님이 한대희 기자님 옆에 계세요. 안 나오신 줄 알았어요. 라고 그랬는데 한대희 기자가 저 기사를 송고하고 네. 오느라고 네. 조금 늦게 앉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제가 이제 혼자 진행을 했는데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요. 네. 자, 북한에 지금 파병된 폭풍군단 네. 연령층이 20대 초중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폭풍군단이 오늘도 제가 기사를 쓰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북 정보 소식통을 통해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11군단 53여단의 여단에서 1개 대대가 일단 급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대가 보통 23살 부터 25살 그 사이고요. 전투병력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파병된 군인들은 전투병력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이제 보직들이 가긴 했는데 일단은 폭풍군단의 지금 나이대가 다 23살부터 25살 요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배급을 한 번도 못 받은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알기에는 뭐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배급 받았던 세대가 지지하는 정당은 노동당, 배급 네. 못 받은 세대가 지지하는 정당은 장마당. 그렇죠. 그럼 장마당 지지자들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16일 날 그 언론 보도가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보급품을 안 주니까 18명 네, 배고파서 못 네, 살겠다. 네. 그러고 탈주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군에 잡혀서 그 너희들 왜 탈영했냐 하니까 보급품도 없고 해서 러시아군 지휘부를 찾아다녔다. 뭐 이렇게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해명을 밥은 먹여줘야 될 거 네, 아니냐. 네. 그런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전투병력들 중에 그래도 상당수가 네. 생존해서 북한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장마당 세대의 실전 경험을 갖춘 젊은이들이 네. 북한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사정을 보고 대거 귀국한다. 네. 북한 사회가 이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될까요? 저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오히려 김정은한테 부정적인 효과가 갈 것 같아요. 물론 김정은은 지금 그 북한군을 파병을 해서 현대 전쟁에 좀 맞는 그 기술, 그런 전투 기술을 습득을 하려고 지금 분명히 보냈는데, 물론 이제 돈도 벌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겠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친구들이 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오는 상당수의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에이브럼스 탱크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프랑스 르클레르 이런 전차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본인들은 솔직히 북한의 탱크는 다 수동이에요. 다 수동이고, 그리고 북한이 화력이 아무리 강하고 미사일 쏘고 해도 본인들의 그 기술력 갖고서는 상당히 따라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전쟁 상황을 보고, 그리고 또 보급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보급품을 받는지, 또 러시아군에서 제공하는 보급품이 어떤지, 그 질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오히려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월남전 네. 갔다 오신 분들이 네. 남대문 시장 같은 데다가 그 시레이션이라고 네, 그렇죠. 미군 미군 전투식량 이런 걸 전투식량이죠. 팔았는데, 어쩌다가 그거 하나 부모님이 사오시는 날은 아주 잔치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미국이랑 그 60년대 70년대 한국은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최고 정예부대들이 실시간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러시아는 정보가 좀 상당히 좀 그래도 개방된 국가고, 러시아군 중에 북한 파병된 군인들의 나이 또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이 명령에 어떻게 복종을 하는지, 그리고 군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오히려 살짝 북한군 입장에서는 안 배울 것도 많이 배우고 습득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내부에서의 전쟁 전투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은, 그런 건 습득하는 거는 습득하는 가보다 하겠는데, 상당히 문화가 안 좋은 문화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기에 안 좋은 문화가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궁화 강사님이 제발 무사히 타령하면 좋겠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18명뿐 아니라 네. 좀 집단 타령 같은 게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타령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북한군도 물론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명령해서 가긴 했지만, 이게 다른 나라 전쟁에 본인들이 참전해 갖고 피 흘리고 죽는 상황이 진짜 현실에서 펼쳐지면 아마 몸을 많이 사리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거기서 이제 탈영병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또 근데 그게 러시아군에서는 또 탈영병, 북한군도 똑같죠. 거기서 이제 탈영병들 이제 바로 현장에서 사살하고, 아마 그 중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되면은, 김정은의 전쟁,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종님이
대북방송 전문팀과 탈북민 단체가 함께 우크라이나에 가서 네. 전단지와 방송을 하면 저들이 요동칠 거라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군도 지금 뭐 북한군이 러시아에 개입을 하면서 아마 정부도 북한군을 향한 그런 이제 심리전 부대를 분명히 인원을 보낼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많이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도 어느 정도의 이젠 뭐 살상 무기도 보낼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거의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열어놓고 보겠다 이런 상황이어갖고요. 앞으로 우리 군도 그런데 전문가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 속에는 분명히 탈북민 출신 뭐 군인들도 있을 거고, 네 심리전 쪽에 맡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 파병 소식을 몰라서 네. 우리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이 점을 널리 알렸습니다. 18명 그렇죠. 탈영 소식까지 다 네.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북한 주민들 동요할까요? 분명히 동요하죠. 솔직히 북한에서는 오늘 지금 현지 소식통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현지 소식통이면 네. 북한하고 네, 통화를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 지역에 있는데요. 뭐 다 밝힐 수는 없고요. 네. 그쪽에서 요 몇 개월 전부터 한개 대대급 제대군인들 1년 내 제대군인들을 한개 대대급을 모아서 러시아에 보냈다는 벌써 정보가 주민들한테 다 퍼졌다고 합니다. 비전투원뿐 아니라 전투 병력도 보냈다는 소식이 이미 다 퍼졌다. 예, 이미 다 퍼졌고요. 물론 우리가 DMZ 그쪽에서 이제 대북 방송으로 방송을 하긴 하지만 현재 북한 신의주 평안북도 지역의 예비군이죠. 중대장급들을 한개 대대를 보냈는데요. 이 군은 복합 군종으로 122mm 곡사포 대대 수리도 하고 병참 이런 이제 물론 전쟁하면 군사기기들이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비전투원들, 그렇게 이제 보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몇몇 외신들이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보급을 받는 사진들을 좀 보도를 했는데, 이른바 최정예 부대라는 폭풍군단, 저 모습을 보시면, 북한군 최정예 군단의 신체 상태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북한군이 201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군에 입대할 수 있는 키가 신장 크기를 148cm부터 뽑기로 했거든요. 148cm 이상이면 현역이고. 네, 다 현역이고. 네, 그 이하는 이제 군대 안 가도 되고. 가지는 않는데 또 이제 후방 부대 쪽으로 또 갑니다. 그 얘기는 148, 145 그러니까 140대의 17세, 18세 남성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북한이 AK-47 소총 있잖아요. 그걸 모델로 해갖고 북한군이 만들어내는데요. 예전에는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제를 들여와서 이제 역설계를 해서 했는데 크기가 너무 커갖고요. 요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군의 신체에 맞게 요즘 다 줄이고 있어요. 그만큼 신체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장병들이 북으로 또 돌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거로 이제 저는 희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희망 섞인 관측이고요. 만약에 이 파병의 대가로 그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거를 러시아로부터 이전받는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김정은이 제일 1차적으로 푸틴한테 요구한 게 아마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진체 기술일 거고요. 그러니까 액체 연료, 고체 연료 그렇죠. 네. 물론 고체 연료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이제 첨단화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항법 장치가 북한이 변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 위성을 이용한 이제 GPS 유도 장치,
이를 사용할 걸 허가를 받을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한 이런 이제 증거 그런 이제 전망들에 대해서 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북한의 조선중앙 통신 있지 않습니까? 그 TV 송출을 원래 중국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송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푸틴이 왔다 간 이후로 러시아 위성을 이용을 했어요. 그 중국에 통보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의 북한 관계가 상당히 열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푸틴이 저렇게 저자세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김정일 만나서는 뭐랄까 좀 설설 긴다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푸틴은 지금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뭐 인력이 제일 바쁘고요. 뭐 전쟁에 뭐 투입하는 군인들이 러시아의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지금 안 끌려가려고 유럽으로 다 도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탈러시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제일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도라에몽의 주머니 같은 그런 곳이죠. 은연중에 지금 저 한대희 기자가 북한 사투리를 썼습니다. 네. 그렇지. 예전에 그 한국 선생님들이 네. 탈북민들한테 수학을 네. 가르쳐서 숙제를 네. 내오니까 네. 이제 숙제를 안 해왔더래요. 네. 그래서 왜 반만 하고 반만 안 해왔느냐 그랬더니 네.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럼 안 바쁠 때 열심히 해가지고 와.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안 해왔길래 네.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가 이제 어렵다라는 네,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게 많이 쓰이죠. 네. 저도 은연중에 사투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바쁜 것 같다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 네, 그런 거죠. 북한의 젊은 세대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면서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네. 또 일부 미용실, 목욕탕 등 편의 봉사 시설이 퇴폐업소로 전락하자 북한 당국이 편의시설, 봉사시설에서의 문란 현상을 없앨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그게 보도된 거는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솔직히 북한 내에서는 편의시설, 우리로 말하면 뭐 목욕탕, 뭐 이발소, 뭐 한증막, 네. 그러니까 이발소보다도 이제 이발소가 보통 목욕탕에 이제 붙어 있는 이발소를 저희도 이제 보통 사우나 가면 이발소 있죠. 이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목욕탕이 2006년 이후로 전국에 많이 생겼어요. 이게 개인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장마당의 이게 그 파워라고 하죠. 볼 수 있죠. 확장이 되면서 개인들한테 국가가 좀 더 많은 돈을 이제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상 수익 얼마를 미리 선불로 바치면 네. 개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공식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뭐 일부 이제 도시들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솔직히 매 동마다 두세 개씩 막 생기고요. 어디 사우나 가면 뭐 더 좋은 시설이 있다. 그 정도로 많이 생겼고요. 마약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마약은 별로 없었고, 그 당시에 좀 유통되는 건 뭐 빙두라고, 그냥 그 정도 이제, 궁금해서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이제 보급화됐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집단 송교가 일어난 사건은 2010년, 9년, 8년, 이때도 있었습니다. 네. 벌써 이게 네. 만연한 현상이네요. 네, 이미 만연했고요. 그냥 그게 뉴스로 나왔을 뿐입니다. 네. 북한에서의 마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이랑 좀 달라서 네. 뭐랄까요? 우리로 치면 뭐 피로회복제나 커피 정도로 생각하고 흡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빙두라고, 그게 이제 얼음이라는 중국식 표현인데요. 북한 사람들이 뭐 중국과 가까우니까 중국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건 이제 각성제 아니면 피로회복제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뭐 필로폰류의 마약들이 가루, 분말 형태로 많이 나왔고요. 함흥에서 주로 제조가 많이 네, 되죠. 함흥에 북한의 최고의 이제 함흥 약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학 박사들 그리고 화학 전공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간의 수공업식으로 그렇죠. 만들어서 개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두세 명씩. 83 제품. 네, 83 제품이죠. 네. 그렇게 뭐
국가도 그렇게 생산하고 있고요. 또 그 마약 제조 기술이 솔직히 원료만 있으면 그렇게 큰 기술이 아니거든요. 보통 북한은 아편을 국가가 이제 생산하고 있잖아요. 백도라지 계획. 이건 김일성이 직접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북한의 마약과 관련해 갖고 엄포를 놓고 뭐 총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걸 그 제대로 이제 그 관리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제 늦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골머리를 앓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전역의 마약 소비 패턴하고 네. 동북 삼성의 마약 패턴하고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네. 이 얘기는 북한산 마약이 중국 동북 삼성으로 대거 흘러 들어갔다. 네. 그래서 중국이 북중 접경지대의 감시를 강화하니까 네. 이게 지금 내수로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쪽으로도 건너오고 북한 전역에서 소비가 되는 징후가 있거든요. 네. 뭐 그냥 솔직히 그 중국 동북 삼성 쪽은 이제는 이제 북중 국경은 다 봉쇄가 됐거든요. 밀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부터는 아예 중국하고 무역을 차단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밀수꾼들이 점점 이제 중국 쪽에 있는 밀수꾼 대방이죠 서로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연계가 끊어지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없고 북중 국경을 또 이제는 뭐 군사분계선 우리가 이제 DMZ처럼 만들고 있어 갖고요 상당히 중국에 이제 넘어가는 마약들이 통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수밖에 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네, 그게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한국에 오는 북한산 마약들도 있는데요. 그건 뭐 중국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일례로 뭐 인천에 일반적으로 이제 인천 그 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산 마약들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뭐 방식을 통해서 오긴 하는데 이게 쓰이는 그 방법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이는지 그건 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규 의원님이 한대희 기자님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한대희 기자의 취재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대희 기자한테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장병들을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나요를 질문하신 건지요. 요거 조금만 분명하게 해주시면 제가 한대희 기자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 마약 중독소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여정의 그 몸 상태가 상당히 초창기부터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이게 솔직히 그 사진을 보면 볼살이 다 빠진 상태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뭐 그냥 뭐 친구들끼리 뭐 탈북민들도 이제 요즘 이제 김여정을 보면서 야 저건 너무 가죽만 씌워놓은 것 같다. 제가 마약을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 뭐 북한에서 마약을 접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고 네. 그 효과에 대해서 알거든요. 마약을 하면 몸무게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지금 네. 저 사진이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인데도 그렇죠. 저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사진이 아마 저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대한민국에 방문을 했을 동계올림픽 때도 때 봤죠. 그때 사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진을 볼 수 있죠. 그때도 지금 이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선 더 지금 심각하게 뭔가 보이더라고요. 정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네. 일단 초점이 눈에 이제 초점이 막 흐리멍텅하고 이런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박교 의원님이 답 주셨네요. 북한 도우는 것이라고요. 뭐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 솔직히 뭐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뭐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탈북민 단체도 있고 정부는 지금 솔직히 북한을 공식적으로 대북 뭐 지원은 안 하고 있으니까요. 공식 채널이 아닌 뭐 탈북민들이 그 풍선을 통해서 북한에 이제 의료
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해에서 쌀을 보내는 쌀을 이제 페트병에다 넣어서 네, 보내는 해류 따라서 보내는 네. 그런 지원들도 있으니까요. 아마 찾아보시면 연락이 닿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의료품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붕대도 네. 빨아서 쓰고 네. 주사기는 당연히 네. 뭐 소독해서 여러 번 쓰고 네. 또 혁명 열사들 병원에 갔더니 일본제 맥주병을 링거병으로 쓰고 있어서 충격받았다는 재미교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1995년, 6년, 7년 이때가 제일 힘들 때인데 그때는 뭐 맥주병도 없었어요. 솔직히 병원에 가면. 지금 그만큼 그때만큼 지금 힘들다는 소문들이 되게 많이 돌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의료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북한이. 네. 김창훈님이 밥맛이 없어짐이라고 했는데 마약을 하면은 아마 식욕이 떨어진다 네. 이 말씀 네. 하신 것 같고요. 네. 사필귀정님이 그 한 기자에게 김정은은 후지산 혈통, 김여정은 백두 혈통 맞나요? 둘 다 후지산 줄기 아닙니까? 둘 다 후지산이죠. 그 한 어머니 밑에서 낳고요. 그 위에 이제 김정철이라고 그 맏형이 있고. 네, 저 에릭 클립턴 공연도 네, 왔다는. 네. 기타 치는 친구. 기타 치는 친구고. 그 김정철은 솔직히 그 태영호 의원이 전 의원이 예전에 이제 영국에 있을 때. 네, 공연도 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이제 수행을 해줬고. 네. 상당히 이제 담배를 그냥 끊이지 않게 피는 애연가라고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김정철이 혼자 온 게 아니고 북한의 걸그룹 스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니, 그럼 뭐 누구라고 이름도 다 나왔습니다. 아예. 네. 네. 그때 모란봉 악단인가 아무튼 누구 저 이름도 다 나왔는데 네. 후지산 혈통이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저 외가는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그렇죠. 왔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의 김정은의 외할아버지가 이제, 제주도에 묻혀 있었어요. 네, 그 가족묘가 제주도 네. 어디 있다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라졌어요. 누가 어떻게 파멸을 해서 갔는지 사라졌는데, 네. 이에 대해서 그 어떤 해명이 나온 적도 없고요. 고시원 중에서 무슨 논란이 자꾸 되니까 네. 이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아마 묘를 이장한다 그런 저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고정 간첩을 시켜갖고 파서 평양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 네, 네. 네. 뭐 여기에 있으면 이게 뭐 엄청나게 일파만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뭐 북한의 외교관들이나 뭐 노동자들 많지는 않지만 네. 그걸 통해 갖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후지산 줄기다 이런 말이 돌면 본인의 권력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네. 김정은은 김일성이 생전에 김정은의 존재를 알았는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할아버지랑 손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김정은은 태어나서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본 거로 네. 저도 알고 있고요. 장성택 고모부 있잖아요. 김정은의 고모부가 장성택이잖아요. 네. 김정일이가 장성택이 자기 동생이랑 이제 사는 그런 이제 매제가 되니까 자기가 이제 몰래 난 그 김정은을 따로 이제 숨겨서 장성택한테 맡겼다고 그렇게 이제 뒷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장성택이가 이제 데려다가 해외에서 공부를 시켰고, 솔직히 장성택이 키웠는데 그럼 거의 뭐 양아빠나 같지 않아요? 네. 김정일이도 김정은을 자주 못 만났대요. 크는 동안. 그 정도로 이제 장성택이가 이제 많이 신묘를 기울여서 김정은을 키웠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키워준 고모부를 죽이지 그래서 않았습니까? 고사포로 그렇죠. 살해를 했다. 네, 네. 사필규정님이 저 김정은 애비는 김정일 요리사 아들이라 하던데요. 후지모리인가 모시기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네. 사실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네. 연령대가 일단 맞지 않습니다. 네. 김정일이 김정은의 애비인 거는 맞는 거로 저는 보고요. 이 그렇죠. 요리사가 그 10대에 네. 김정은과 친해서 네. 뭐 담배 친구도 네, 하고 네, 네. 뭐 좀 잡담도 들어주고 네. 그런 정황은 있습니다. 네. 자, 국내 탈북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탈북 청소년 여명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재학생의 88%는 중국 출생이라고 하네요. 네.
뭐 지금은 탈북민들이 그 중국을 통해서 지금 해마다 들어오는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만 전체로 한 167명이 들어왔는데요. 이 인원도 대부분 중국에서 몇 년씩 살다가 중국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돈도 좀 벌고 올 수 있는 브로커 비용을 마련한 사람들이 온 거거든요. 그렇게 제일 많이 왔을 때가 한 해에 한 3,000명 정도까지 그렇죠. 온 적이 있죠. 예, 이명박 정부 시절, 네. 예, 그때가 이제 최고였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많아요. 어린 친구들이. 그런데 이게 뭐 부모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북한 쪽에서 오는 학생들은 적고 하니까 그 학생들도 또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북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버지가 북한 사람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아마 정부도 좀 통일부도 좀 고민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여명학교가 한 80%를 점점 가면서 좀 더 넘을 것 같아요. 제3국 출생이. 대부분 삼국 출생이 대부분 중국이죠. 네. 하나원 기수가 3명에 불과한 기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작년에 그랬대요. 올해는 조금 좀 인원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네. 대안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와서는요, 대안학교에 굳이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려면 부딪혀야 됩니다. 또래 친구들하고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국민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도 좋고 대안학교 부적응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대안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는 점차 탈북민들도 앞으로 점점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정기 교육 시스템에 맞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적응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기자는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안 다녔죠. 네, 대학교도 거기서 이제 다니다가 네. 와서요. 뭐 중퇴나 갔죠. 다니다 와서 여기서 다시 입시를 가가지고. 2년 네. 했고 네. 그러고 이제 대학교 다시 갔습니다. 네. 뭐 재수 삼수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재수생은 인생을 알고 삼수생은 철학을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재수를 했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명학교 말고도 뭐 하나둘 학교라든지 네. 몇몇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막초 학교도 네. 있고요. 네. 뭐 일단은 뭐 여러 대안학교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 학교 저는 이런 학교들이 일단 만들어 놓은 건 어찌겠습니까? 뭐 어떻든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대신 이 교육부나 이제 통일부가 좀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확실히 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도 훌륭한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거의 자원봉사 하시다시피 그런 이제 교육자의 그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시는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도 좀 더 교육부나 이제 통일부 쪽에서 좀 보호도 해주시고 초도 개선해 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학생들도 좀 더 넓은 학문의 길을 가려면 여명학교를 거쳐서 뭐 다른 고등학교에 뭐 편입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교를 가서 그냥 처음부터 당당하게 탈북자라는 걸 밝혀도 그렇게 뭐 아무런 없을 상관이 거다. 없어요. 네, 뭐 저는 뭐 제 동생이 그냥 쭉 다녔고요. 네. 수원에서 뭐 5만초 초등학교부터 쭉 다녔고요. 처음부터 밝혔습니까?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안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그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조금 이제 뭐 너 북한에서 왔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또 자신감도 생기고 네. 또 친구를 사귀는 그런 스킬도 늘고 그럴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탈북자 출신 학생회장도 나오고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평양에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침투해서 삐라를 살포했다고 네. 얘기했는데요. 우리 군은 안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철도 도로 왜 끄는 겁니까? 뭐 분명하죠. 김정은은
자기가 생존해 있는 지금 생존해 있는 그 기간만큼은 자기 왕국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거든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상당히 지금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휩쓸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반란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걸 미리 차단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본인의 입으로 네. 거론을 하고, 그리고 그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고, 헌법도 뜯어고치고, 그 일환으로 이제 도로도 끊고, 뭐 철도도 앞으로 통일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지 말라라고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죠. 이게 대한민국 돈으로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아이, 그렇죠. 실제로 통행은 없었습니다. 아니, 물론, 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끊어버린 것이다. 네, 네. 그렇죠. 네, 상징적으로 끊어버린 거고요. 뭐, 저는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아주 그냥, 다 그냥, 없애버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은 이 김정은의 지금 요즘 이제 반통일 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북한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먹고 살자. 그렇죠. 매일매일 벌어도 하루 한 끼 먹기도 상당히 힘든데, 이 사람들이 꿈이 뭐겠어요? 통일해서 남조선 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한테 뭐 차려질 게 없나? 네. 미군이라도 들어와라. 남조선 군이라도 들어와서 평정을 해라. 일단 백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이제 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쫙 깔려 있었고요. 사회 전반에.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더 말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니까 김정은이가 저렇게 막 급해갖고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저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이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다라고 생각한 계기들이 네.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호웅이라는 자가 네. 무슨 남북회담 때 와가지고 네. 우리가 돈을 공짜로 달라는 거냐. 우리가 핵무기 개발했기 때문에 네. 당신들이 그 덕으로 마음 놓고 경제 개발한 거 아니냐. 이른바 보호비를 내라는 건데 정당한 대가를 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네. 크게 무슨 도와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네. 그러느냐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권호웅. 저는 이자도 숙청당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참 재밌는 얘기네요. 적반하장이네, 적반하장. 적반하장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북한 젊은이들은 실제로 그 김씨 족속에 대해서 충성심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물론 이제 전부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건 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있어요. 평양시를 주변 이게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의 체제에 대한 부모들이 당 간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평양시 인구가 전체 북한 인구의 한 10% 정도.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1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대부분 그래도 이제 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네. 척도를 놓고 볼 때 아마 그래도 그 정도 인구는 그래도 이제 충성 좀 있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지방 사람들은 솔직히 거의 예전에 조선 시대에 우리가 이제 조선 건국 있고 나서 500년 동안 함경북도나 평안북도 쭉 해서 삼수갑산 네. 이런 쪽에 유배지였잖아요. 그쪽의 사람들은 옛날에 왕이 바뀌겠으면 바뀌고 말겠으면 말고 상관없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라 보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이라고 장군님이라고 호칭 안 해요. 요즘 친구들은. 세대 차이가 엄청나네요. 엄청난 겁니다. 이 와중에 북한 추정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한수연의 원전 기술 등 72만 건을 유출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뭐, 여러 이제 그 해킹 그룹이 있고요. 이 그룹들이, 장기적인 프로젝트,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나눠갖고 계속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원전에 접근하려면 저는, 외부 조력자가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원전 시스템은 국정원이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 그 외부 정보망이랑 이제 연결이 안 되거든요. 네트워크랑. 그런데 거기에 접근해서 원전 관련된 우리가 그 정보가 북한으로 빠져나갔다. 이건 분명 저는 내부 조력자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뭐 예전에 단적인 사례로 한 번 또 이제 북한이 원전에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 원전 내부에 이제 그 직원이 이제 그 조금 이제 유흥가에 자주 다녔었나 봐요. 그때 이제 친해진 그 여자가 접근을 해서 북한 쪽에서 심은 간첩이겠죠. 접근을 해서 그 외부 USB로 접속을 했다가 해킹 코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이버 그쪽의 전산망을 좀 장악을 했던 그런 이제 사례도 있긴 합니다. 네. 미인계는 매우 고전적인 수법인데 뭐 북한에 가면은 남쪽 인사들 저기 뭐 자녀만 살고 있는 동네가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습니다.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뭐 그런 소리가 있고요. 솔직히 고전적인 방식 중에 미인계가 제일 잘 통하는 것 같고 여전히 그게 통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전에 그 정보기관에 오래 계셨던 분 증언에 따르면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상황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공산당이 아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오죽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갔던 이제 그 이재용 삼성 회장이랑 SK 최태원 회장이랑 북한에 평양에 가서 같은 방에 다른 방에 이제 원래는 자기 각자 방이 있었는데 한 방에 다 모여갖고 문 앞에다가 이제 짐을 막 쌓아놓고 그러고 이제 같이 밤을 샜다는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자체 보완을 한 거죠. 뭐 그런 분들이야 뭐 북한에 갈 때 아마 거대한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점은 회장님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주의를 줬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북을 전후해서 북한에 대한 그 태도나 입장 표명이 180도 변하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제가 방송이니까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북한 급변 사태 혹은 북한이 붕괴한 다음에 평양에 있다는 그 비밀 문서고 가서 제 짐작이 사실인지 아닌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제 눈으로 검증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문서고 관련해서는 평양에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계에도 있습니다. 강계. 분산을 해갖고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또 따로 숨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3대 미인이 강계미인, 뭐 회령미인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하던데요. 북한이 과거에 그 방글라데시 국립은행도 해킹을 해가지고 8천억 원인가 뭐 한 번에 뜯어가고 그런 적도 있죠. 이게 뭐 북한에서 솔직히 뭐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여온 돈도 뭐 북한 정권에는 상당히 큰 돈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의 그 벌어들인 돈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60% 이상을 해킹으로 지금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 미국 한 싱크탱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요.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해킹을 해서 벌어들여가 1년에 2조 원이면 북한이 한 10조를 갖고 뭐 예산을 쓰는 거로 보이는데 2조 원이면 상당히 큰 그런 이제 금액이죠. 인터폴에 공개 수배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혁이란지 그 친구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 친구 뿐이겠습니까? 엄청나죠. 근데 그 친구들도 힘든가 봐요. 그 암호를 우리식 자판으로 쳤더니 세상이 너무하네요라는 한글이 떴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최근에 그쪽 일을 하시던 탈북민 한 분이 왔어요. 제가 상당히 친한데요. 이분이, 동남아 지역에서 해커들을 훈련을 시키고,
조직을 하나 아예 운영을 하는 리더급이었어요. 와서 저랑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냐 하니까 원하는 거는 솔직히 다 뚫을 수 있다. 첫째. 두 번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북한 해커들이 요즘 어떻게 돈을 버냐 하니까 다 유명 그룹들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이제 해외 기업에 블라인드 보통 이제 인터뷰하잖아요. 네. 요즘.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 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인원을 모아갖고 할 때 대부분 합격이 돼갖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성윤 님이 우리 시집이 고향 관계라고 해주셨네요. 오늘도 이제 몇몇 분들이 그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 요 점을 좀 주제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다음 주에는 그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현님께서 북 김돼지 엄마가 일본 사람이요라고 하셨는데요. 그 고용희는 일본 사람은 아니고 제주도 태생인지 오사카 태생인지는 아직 네. 불분명합니다. 그 제일교포입니다. 네. 제일교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넘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돈을 벌면서 살다가 북한에 이제 만경봉호가 있죠. 북한으로 이제 제일교포들 다 넘어갈 때. 네, 그 북송선 네, 왔다 갔다 북송선 할 때. 그때 넘어간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이제 무용을 하다가, 김정일의 이제 눈에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을 낳은 거죠. 그렇죠.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박경현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 김돼지 엄마가 일본 사람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돼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죠. 네. 돼지가 얼마나 성스러운 동물인데. 네, 아니 돼지를 이렇게까지 모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돼지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네, 다른 표현을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희 장원재의 북한 느낌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